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이 강좌하고 똑같은 걸 했었는데 제가 그 막 양을 사실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욕심을 내고 압축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좀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부분은 지난번에 그 상황을 봐서 일부는 좀 삭제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이제 보는 건데 가장 기초는 여기 이렇게 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족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하고 결부되어 있는 방식에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지금 현재 성별 관계, 이성의 구도, 그다음 그렇게 되면 거기 동성애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중에는 그쪽으로 수렴이 될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연어학 강의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던데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저항이 심한 거가 가족에 대한 수업하고 외모에 대한 외모주의 수업이래요. 그러니까 외모는 사실 현실적인 삶하고 우리 각자 현실적인 삶하고 연루가 되니까 그 머리로는 외모 탈외모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또 현실에서 그게 이해관계와 안 부딪힌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또 하나는 한국처럼 그 복지가 잘 안 돼 있는 나라에서 개인의 생존이 다 가족에게 위탁되어 있는 조건에서 가족을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각자의 좀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가족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의미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족은 굉장히 양가적이고 애증과 그 질척함과 막 공감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라 말하기 어려운 그 정말 질척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다고 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깊숙한 혈연주의 때문에 또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 불편함과 연민과 애정과 미움과 싫음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합돼요. 그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 어떠세요? 아까 표정이 너무 궁금한. 저 아까 이걸 보고 나에게 가족은 과로다. 네. 보고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저의 동성 파트너와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 2마리와 네. 그렇게 가족을 이뤄서 살고 있는데 네. 그 가족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기 전에 혈연 가족을 생각하면 네.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네. 부담스럽고 네. 힘들고 네. 좀 그래서 이제 그 전 가족을 생각하면 나에게 가족은 네. 부담이다, 업이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제 가족을 생각하면 나에게 뭐 행복이다. 그렇게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 하면 원래 그 원가족이 저한테는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마 다 그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따뜻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랑, 또 휴식. 그러니까 쉼터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이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개인의 경험에 따라 거기가 전쟁터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휴식이잖아요. 쉼터. 그럼 이 쉼터라는 거는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쉼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쉼터 휴식이라는 것은 이게 젠더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자는 거기가 노동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나 쉼터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노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집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으로 퇴근하지만
일하는 맞벌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집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중 출근이 되는 거죠. 아침에는 회사로 가고 저녁에는 집으로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꽤 많은데 근데 왜 가족은 쉼터라고 의미화될까? 그 다음에 가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정폭력 수준이 굉장히 높고 거기서 매 맞는 여자들 아주 많은데 왜 가족은 사랑을 장소로 의미화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남성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랑이나 휴식이나 쉼터나 이런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노동 공간이고 가족이 어떤 사람한테는 전쟁터예요. 날마다 피해야 되는. 아빠만 집에 들어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숨죽이고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가족 관련한 수업 해서 학생들한테 보고서를 받아보면요 정말 심하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그렇게 직접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리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이거 정말 그대로 이제 이름을 지우지만 이거 책으로 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폭력, 그다음에 형제들한테 저는 저희 형제들은 뭐 특별히 뭐 우애가 깊은 건 아닌데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다 학교를 보내줬으니까 이해관계는 없거든요. 뭐 딸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 차별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나쁠 거는 없는데 형제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왜 그 큰아들을 우리는 기대주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몰빵하는 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그 아들이 그게 권력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것도 있고 각종의 폭력들이 있는 거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그 통계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자기 경험을 써내는 거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정도도.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고 있겠네요. 그런데 그 수가 적지 않은데 왜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됐냐 하는 거죠. 사랑의 장소로. 그래서 그거는 여성의 관점이 들어가지 않는 여성의 관점이 배제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러면서도 가족은 또 여성한테 붙어있는 개념이잖아요. 어제 제가 그 서울 서방학교에 거기 그 성희롱 성폭력 관련 교육하는 거 모니터링을 하러 갔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양상평등 교육원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건 소속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걸로 있어요. TV로 강사가 있고 그러면 그 강사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선택해서 와달라고 해서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강사 자격을 갖는 것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임 서울시 공무원으로 초임으로 임용된 사람들 마지막 그 이제 그 초기 이제 그 훈련 기간 교육 기간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넣은 거예요. 인권하고 성폭력하고. 왜냐하면 성폭력 교육 1회는 받아야 되거든요. 1년에. 그래갖고 갔는데 하는 중에 이 강사가 남자였어요. 강사 선생님이 남자였는데 이제 수업하는 중에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 그랬더니 호기롭게 누가 한 사람 손을 들더니 남자였어요. 350명 중에 여자가 18명이래요. 그러니까 주로 간호사겠죠. 그 119 가면. 그 여성 가족분은 있는데 왜 남성 가족분 없냐고 묻는 거예요. 저 남성 가족분 진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한번 가족하고 그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어떻게 여성 가족, 그러니까 역차별이다고 말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그 문제는. 근데 여성하고 지금 가족을 붙여놨잖아요. 남성 가족도 만들어야지. 정말 만들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처럼 똑같이 육아를 해보라고, 똑같이 돌봄노동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역차별인지 차별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건데 사실 여성가족부는 차별부서 아니에요? 그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성하고 가족을 붙인 건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성이 돌봄노동, 육아를 비롯한 돌봄노동을 해왔다는 것이 이게 해왔지만 어쨌든 이게 여성의 부담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그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성부가 여성 가족부로 될 때 엄청 반대했는데 어쨌든 갖다 붙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거를 여성 역차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회학과에 제가 가족 관련한 수업하면서 이 여성가족부 영어를 좀 잘 생각해봐라고 했더니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느꼈는데 우리 남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성하고 가족이 붙어 있는데 이게 왜 그 역차별이냐 했더니 남학생들 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 제가 현자 타임이 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알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교육이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뭐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이 가족은 여러 가지 신화가 있죠. 아까 사랑의 장소, 그 다음에 휴식하듯이. 근데 이제 그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족이 자연스럽거나 생물학적인 것 해서 우리가 가족이 굉장히 가족 자체가 탈역사적이고 초역사적이고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족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의무를 갖거나 질문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것 생물학적이고 왜냐면 우리는 혈연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 가족이 혈연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 그렇게 오래지 않거든요. 저기 뒤에도 나오지만 원래는 그 중세나 이럴 때는 산업사회 이전에는요 자기 아들도 저 집의 자식이 우리 집 자식보다 내가 하는 일을 잘해 그럼 교환해요. 아들끼리 자식들도 교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연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가족관계 서로 바꾸고요. 오히려 하인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그 가족의 출발이 혈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에 따라 그다음 생산 양식에 따라 변화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갖고 있는 주권적 위치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거나 생물학적인 거여서 질문할 수 없고 언제나 그대로 있음이고 네, 탈역사적이고 초역사적이고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변화되는 거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어떤 그 보수적인 가족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을 해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족의 해체인지 저기 뒤에도 나오지만 재구조화인지는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여기 복지를 대신하는 거 이것 때문에 가족이 우리가 되게 끈적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왜 돈 없으면 가족들한테 와갖고 돈 내놔라고 네. 뭐 아니면 뭔 일이 있어도 가족들이 다 해결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생산 양식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선생님 혹시 읽어보셨나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쓴 책에 보면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부 일처제 가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인류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게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처음에 이제 그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지만 원시 난교 시대에서 그 다음에 형제혼을 하고 그 다음에 푸날루아 가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같이 결혼하는 그 다음에는 1대1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자 형제들은 이쪽에 남자 한 명하고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쪽 남자 형제 다는 이쪽에 여자 형제들 그러니까 단체로 결혼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1대1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을 부르는 게 나의 친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푸날루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푸날루아 가족이 있었고 실제로 푸날루아 가족의 존재는 이로코이족이라고 미국의 원주민의 존재했던 게 있고 아니면 하와이 제도 지금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런 데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게 이제 모호간이라고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이로코이족 현지 조사를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반해갖고 그 사람이 거기 양자로 들어가고 거기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모간하고 그다음 바오펜이라고 저기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서 교수하는 바오펜이 있는 모계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허겁해서 들어가면 출계 원리는 아버지인 걸 모를 때가 있잖아요. 출계는 엄마만 확인할 수 있었던 모계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앵겔스가 자기 상상력을 보태가고 쓴 게 바로 가족 사회주의에서 국가의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냐면 대우원으로 와요. 그러니까 약간 1대1의 느낌. 완전히 1대1은 아니고 푸날로아 상태에서 약간의 1대1 이런,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다 단체가 남편이지만 그 중에 한 명하고는 약간 좀 다른 관계를 갖는, 혹은 이쪽의 여자한테는 약간 다른 관계를 갖는 이런 대우원 상태에서 일부 일처제로 넘어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앵겔스가 말한 거는 그게 이제 사유재산이,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잉여를 남길 수 있는, 그 전에는 이동하면 채집 경제였지만 거기는 이제 그 신석기 혁명 때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잉여를 남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재산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사유재산이 생기고, 그래서 일부 일처제는 나의 적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싶어하는 남성들의 욕망이 일부 일처제를 갖고 온 걸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부 일처제 형성에는 사유재산이라는 경제적인 토대가 있었던 거죠. 그걸로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를 좀 살펴보면 이 가족제도와 생산양식과 성별제도, 이 성별규범은 서로가 유리돼서 별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이제 다시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 중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들어보셨죠? 호르카이머나 마르쿠제나 뭐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가족이 자연적 단위가 아니다, 사회적 단위다. 그런데도 이제 가족을 자연으로 실체하는 경향 계몽 시대로부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랑 연결되냐면 여기서 가족을 자연으로 실체하는 경향이 계몽 시대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이 핵가족이에요. 핵가족, 그러니까 이게 부르주아, 그 산업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윤리,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나 규범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규범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규범들이라는 게. 그 안에 가족 규범도 들어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거죠. 그 전에 가족 규범은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 규범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계몽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산업혁명하고 이제 시기적으로 맞닿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짝을 지어야 한다고, 그 짝을 짓지 않는 사람 마치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이나 그 완성되지 못한 걸로 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가족, 어쨌든 모든 사람 짝을 이룬 거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50년대니까 19세기 벌써 중반이잖아요. 거기에 독일 전체 금속 노동자의 16%만 결혼해요.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적은 거죠. 적고요. 근데 대다수 노동자의 결혼이 가능해진 거는 19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안정되고 해야지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 자체가 얼마나 경제적인 조건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지고, 우리 지금 체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결혼 못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애 못 놓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경제적 조건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까지요,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누구나 다 결혼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100%, 아니 결혼 못한 사람이 여전히 있긴 한데 상상적으로는 100%가 결혼하는 상대적으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97년에 IMF 오기 이전에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그래서 다 꿈도 꿀 수 있었고 미래도 있고, 물론 그 안에서는 차이는 심하지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들 결혼에 대한 관심, 저 결혼에 대한
뭐랄까 뭐 기대 뭐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는 100% 결혼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 탈락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로 여겨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바뀐 게 지금 97년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특히 남성의 경제적인 지위가 여전히 우리는 남성 생계부양자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에서 공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이 계급화되었다. 그렇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근데 그 통계적으로도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남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거든요. 근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당시에 그거를 보면, 직업 유무를 보면, 여자들은 당연히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남자들이 직업이 없는 경우 이전에는 많아도 미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직업이 없어도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없으면 결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장기적인 수입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한 신화 중에 또 하나 보면 전통사회 가족은 안정되고 조화로운 집단이다. 우리가 가족을 굉장히 해고적인 아니면 향수를 가지고 보면 옛날의 가족은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날 가족은 굉장히 가정폭력도 심하고 가부장적인 남성의 남자들 혹은 아버지에 의한 그 폭력도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자들도 희생됐잖아요. 오빠 혹은 남동생을 위해서 여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구로공단이나 청계천에 가서 그 먼지 나는 공장에 재봉틀을 돌려야 됐던 그 여성들한테는 가족이 뭘까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기사의 제목만 보고 제가 내용은 보진 않았는데 뭐 어떤 게 있냐면 그 독일의 파독 강부가 아니고 간호사들 있잖아요.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부모가 편지에 뭐 네가 뭐 효녀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니 때문에 경제적인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산다. 뭐 이런 식의 편지를 쓴 건 것 같아요. 그게 헤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지는 너무 싫어갖고 그런 식으로. 네. 사실 그런 여성들한테 이 가족은 뭘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가 있고 남자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그 생계부양자 원리가 강한데도 조금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성이 그 가족 전체의 생계를 대리했던 역사가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성만 생계부양자로 상상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왜 막 항상 지나간 거는 이제 거기에 그게 미상이 붙지만요. 그래서 부관이 명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가족들은 굉장히 화목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그게 판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가족이 근거리에 있기는 하죠. 왜냐면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동이 없잖아요. 농경사에서는 부모 집이 여기 있고 주변에 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뭐 우리의 복지라는 게 그때 아예 없었을 때니까 모든 것이 가족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족이 또 대리해야 한다는 또 나름의 윤리도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우리가 그렇게 그 이상으로 생각할 만한 가족인가 그거는 또 젠더 관점 들어가면 달라지거든요.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해체는 안 되는 거야. 적어도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해체는 안 되는데 지금은 이혼하고 그 다음에 해체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혼율이 되게 이제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보수적인 가족학자들 중에는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가족을 해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생산 양식과 성별 규범에 따라서
가족이 새롭게 재구성된다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의견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똑같이 이쪽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경우에도 그냥 그 왁구를 깨트리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잖아요.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있는데 90년대에 목포대학에 인류학과가 있거든요. 목포대학에 계시는 선생님이 90년대 그 전라도 거기 목포 앞에 거기 다도해니까 섬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갖고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할머니들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할머니들을 이제 거기 가서 뭐 남편한테 맞은 거 이런 거 물어보니까 할머니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대학 교수가 나와 90년대니까 더 그렇죠. 대학 교수가 나와갖고 연구할 거랬지. 왜냐하면 맞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못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연구 대상이 됐던 분들이 70세 정도. 그럼 지금이면 이제 90세, 거의 100세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은 남편이 때리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다만 문제 제기는 어떤 경우에만 하냐면 그거죠. 좀 심하게 맞았을 때.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정도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맞는 거를 너무 강요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 가정폭력이 그래서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이 그 여성의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만들어낸 슬로건이었는데요. 사실 보면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정치적인 문제, 이게 폭력의 문제로 대두된 건 사실 얼마 안 돼요. 우리 할머니들이 생각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 쓰는 표현 중에 그 가정폭력과 연관된 표현이 있거든요. 그 룰 오브 썸이라고 눈대중이라는 거 눈대중 룰 오브 썸이요. 이게 엄지의 법칙이거든요. 룰 오브 썸이니까 엄지의 법칙인데 이 엄지의 법칙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옛날에 남편이 막 부인을 때려도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때려도 그러니까 멍댕이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 때려도 되는데 너무 심하게 때리면 인체에 손상이 오면 이 사람한테 손해고 공동체에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때리되 사람이 안 죽을 정도, 안 다칠 정도, 엄지손가락보다 얇은 데. 그게 엄지의 법칙이에요. 눈대중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정폭력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생긴 단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비와 바람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법은 집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에는 법적인 개입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사적인 문제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문제 제기한 것이 급진주의 여성주의자였고, 그래서 그게 쉽게 이 가정폭력을 구조적인 폭력이고 정치적인 폭력이고 여성주의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된 건 아니에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예를 들면 독일의 마리아 미즈 같은 경우도 엄청 싸웠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미국에서 싸우기도 했겠지만 그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성폭력도 여성주의 의제가 되고 성희롱 같은 건 상대적으로 좀 늦게 되고 조금 더 몇 년도에 됐더라? 70 성희롱 미국에서 이제 되고 뭐 그러니까 일단 성희롱이 의제가 되려면 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의제가 되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래서 전통사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가족 내부의 폭력이나 그런 여성의 희생 같은 걸 가리는 방식, 은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누가 그 어느 쪽 문을 열 것인가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는 가족에 대한 건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폭력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한테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 사람 정말 뜯어먹고 사는 집들 혹시 주변에 뭐 들어본 적 없나요? 뜯어먹어요? 네, 누가 한 사람의 경제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욕망을 거세해.
가족인데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 근데 다른 가족들은 그거를 가족이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가족주의 원리를 갖고 그 사람이 보통 그 착취에 기생해서 살아.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통적인 가족상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자기 자존심이기도 해요. 그게 완전히 착취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를 지탱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심정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쪽의 문을 여는가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의 가족은 항상 그 판타지를 갖고 보게 되는데 사실은 가족의 한국 시대는 없다는 것이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정설이거든요. 정설이고 흔히 이제 가족의 황금 시대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 뒤에 가족 임금하고 뭐 그거하고 나중에 관련되니까 그거랑 연관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짓은 화목하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게 거짓은 화목하지 않는 가정보다 화목한 가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죠. 가족이 너의 일이란 무엇이든지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가족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끊임없이 나의 감정까지 건드리면서 개입하고. 엄마들 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진짜 가족인 것처럼. 네. 근데 엄마들은 다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제일 비밀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들은 또 근데 엄마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잖아요. 내 새끼 특히 엄마들이 그렇거든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엄마들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저희 언니도 그러는 거. 저는 이제 결혼 안 해서 당연히 애도 없고 조카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야말로 자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다 매일 몇 개의 자아를 갖고 그거 분열시켜갖고 살잖아요. 여기 가서는 이 얼굴 보여주고 저기 가서는 저 얼굴 보여주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엄마한테 보여주는 얼굴은 좀 특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성경험을 했을 때 대학생들 왜 엄마 얼굴 못 보고 이렇게 처음으로 성경험 했을 때 이런 엄마가 가난 눈 안 마주치려고 왜 아빠가 아니라 하필이면 엄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내가 순진하고 뭐 혹은 단정한 딸인 것처럼 자아를 보여주지만 그게 엄마한테 가장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엄마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또 알면서도 모른 척 하려고 하고 그거 알기 싫은 거죠. 내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는데 보통의 엄마들은 내 자식 내가 잘 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했을 때 네. 너무 과하게 왜 그걸 말하지 않았는지 서운함을 굉장히 제가 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왜 말을 안 했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엄마들하고 관계가? 근데 가족들한테 굳이 다 이야기해야 되나? 왜 그 가족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또 갖고 있는 비밀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또 내용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꼬치꼬치 캐물면서 그 마치 엄마를 믿지 않거나 둘 사이 어떤 그 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혹시 다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말하는 혹시 다 말하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다 말하는 경우 아니 본인이 근데 안 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어. 엄마랑 너무 밀착돼 있대요. 분리가 안 된 거지. 자리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엄마가 자신을 지배하는 건데 이제 사랑이 되는 거죠. 엄마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배인데 사실 사랑과 지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거 구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가족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왜냐하면 가족을 해부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묵혀두고 암처럼 묵혀두고 그 안에 사람이 죽어나든 말든 근데 어쨌든 가족이랑 왁구는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 나와 이렇게 하니까 가정폭력의 경우에 나오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혼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가족을 이제 파괴하는 사람 정도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족이 해체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시리얼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냐면 일부 일처제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해체됐지만 또 다른 가족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시리얼 모노가미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리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재혼해가고 뭐 삼혼 앞으로 우리나라 삼혼도 적지 않게 일어날 거거든요. 사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삼혼을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고 재혼은 일상적이었고 그래서 충수광인가 왕이 자식 2명 데리고 왕비가 자식 충수광 하여튼 그 왕비 중에 2명이 있어요. 왕비가 왕하고 결혼하는데 자식을 2명 데리고 결혼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 재혼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고려시대는 재혼이 일상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 말에 고려 말에 삼가를 폐지를 해. 재혼은 아니야. 괜찮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삼가하는 여성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는 폐지를 하는 거예요. 폐지는 아닌 금지를 하지. 그러니까 재혼이 일상적이 그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성에게 정절이 또 요구되지 않았다는 것도 연결되는 거죠. 왜냐면 재혼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정상가족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핵가족을 구조하랑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핵가족은 사실상 19세기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가족의 전형인데 마치 이 가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역사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처럼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100년의 역사 속에 사실 이게 한 100년 정도뿐이 이게 완성된 거는 우리 100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우리는 이미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전혀 바뀌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정상가족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족임금제라는 남녀 간의 역할 분리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족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가족이 이제 불리한 제도일 수 있는데 이 가족으로 인해서 여성이 산업 사회에서 소외된 자로 존재하는 그 관계들이 또 다시 있는 거죠. 그건 뒤에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실 우리가 이제 가족의 기본적인 형태로 알고 있는 이 핵가족이 19세기 브로주아지 가족의 그 특정 유형인데 이게 마치 전형적인 가족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부추겨져 오면서 유일한 가족이라는 특권적 위치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뒤에도 있지만 각종 가족 정책 같은 데서 굉장히 이게 전형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미지를 몇 개를 따려고 아까 여기 찾다가 이게 안 돼서 그러는데 특히 정책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제가 그 각종 지자체에서 만들어낸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을 이제 그거를 지자체에서 올려보내면 그거를 점검해서 거기에 이제 성차별적이거나 성고정관념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가족이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변경시켰으면 수정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기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 그래서 그거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명이 하는 거기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고용노동부 거예요. 고용노동부 건데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업이야. 일가족 양립이어서 그 사업의 제목도 일가예요. 그러니까 집가자 일가 양득이에요. 사업 제목이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도 일가족 양립, 그럼 당연히 남자도 일가족 양립하라고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그 이미지 파일이 어떠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뭐를 들고 있냐? 공장을 들고 있어, 손에. 이렇게 있으면 남자 손에 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 손에는 뭐가 있냐면 집이 있어. 네. 그리고 애를 보는 그림은 심지어 여가부도 그래요. 여가부에서 나오는 홍보물인데도 애를 보는 그림에는 무조건 다 엄마가 있어. 무조건 다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자체에서 하는 홍보물에는 정상가족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
남매가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오늘 그 회의하고 왔는데 예를 들면 도시농부에 관한 거예요. 도시농업에 관한 건데 그럼 큰 호박이 이렇게 있어요. 큰 호박이 있는데 아빠는 그거 아빠가 이제 이쪽 큰 호박이 이렇게 있어. 아빠가 옆에 있고 엄마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 이제 2명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빠는 이제 뭔가 도구를 들고 있어. 도구가 있으면 다 아빠가 들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엄마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엄마가 입고 있는 옷이 앞치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앞치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앞치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건 애매하게 이제 놔주고 갔는데 도시녹음이면 그냥 사람들 이렇게 뭐 이런 그 식물 이렇게 놓고 그냥 각자 이렇게 뭔가 뭐 누구는 따거나 고추를 따거나 누구는 가지를 따거나 뭐 오이를 따거나 이런 그림 하나 아이들도 고추 정도는 딸 수 있잖아 오이나 이런 거 아니면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런 거 해놓고 할머니들도 거기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 다문화 가족도 있고 한데 딱 그런 정상 가족인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배제되는 수없이 많은 사실은 정상 가족은 30%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생애 내에서 누구나 다 1인 가족의 경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라고는 하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왜냐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 30%뿐이 안 되는 정상 가족이 모든 가족의 이미지에서 특권적 위치를 갖고 오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가족 형태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뭐더라? 뭐 어떤 뭐에서는 아빠가 고용부 관련인데 아빠가 아빠가 날고 있으면 그 아빠가 이제 하늘을 나는데 아빠 위에 가족들이 다 타고 있어요. 아빠는 생계부양자 가장인 거죠. 너무 안타깝고 그 남자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는 남자가 생계부양자였지는 않아요. 남자가 생계부양자라는 원리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생계는 개인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노동의 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성별 역할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남자는 가장 생계부양자고 여자는 가사 전담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파니 쿤츠라고 지나가는 결혼이라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거든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규정하냐면 노동의 짝에서 영혼의 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짝이 이전에는 그 부부 결혼이라는 것도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대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선택이 가능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부모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가 탄생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연애가 가능해요. 그전에는 연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무슨 사고 치기 전에 빨리 결혼시켜버리거든요. 일찍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뭔가 좀 사춘기도 지나고 이성에 대한 눈을 떠야지만 연애를 하는데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전에 어릴 때부터 아예 결혼시켜버리니까 그러다가 임금 노동자가 생겨야지만 이제 연애가 생겨. 그래서 낭만적 사랑도 그 앤서니 기든스가 쓴 현대사의 성사랑 에로티시즘 보면 그 나오지만 낭만적 사랑도 그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낭만적 사랑이 또 뭐냐면 그 남녀의 성별 역할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거기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사의 성사랑 에로티시즘도 되게 재밌거든요. 예, 앤서니 기든스 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역할 분리가 되면서 성별 경계가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생계는 자기가 책임졌지만 생계가 남녀로 갈라지면서 남성이 이제 책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림이 그런 형태로 그래서 아빠가 날볼 때 온 가족이 이렇게 위에서 이제 타고 가면서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 이제 급부담 느끼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지금 되게 체업이 힘들어 오니까 남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들 어릴 때부터 왜 남자는 가장이니까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비로소 생겨나게 된 역할 분리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경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97년 이후에 그걸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걸로 우리 점점 그렇게 가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가잖아요. 근데
그러나 암묵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남자가 생계부양자인 걸로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의 권리가 남자에 더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남자가 생계부양자가 되면 그게 다 서로 얽히는 관계.